옛날 옛적 아주 먼 옛날 정부와 시장이 살고 있었어요. 둘은 앙숙이었죠. 정부는 언제나 시장을 불안하다고 생각했고요. 시장은 언제나 정부를 성가시다고 생각했어요. 정부는 시장을 완전히 통제하고 싶어 했고요. 시장은 정부가 완전히 사라지길 원했어요. 그렇게 둘은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정부와 시장의 관계는 조금 전 이야기와 비슷한 모습이었어요. 흔히 자유시장과 정부를 서로 독립적이고 대립되는 관계로 배웠죠. 정부가 시장을 더 많이 통제하고 적극적으로 돈을 쓰면 큰 정부라고 불렀고요. 정부가 시장에 거의 개입하지 않고 지출도 거의 하지 않으면 작은 정부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시장의 자유 대 정부의 통제는 항상 논쟁거리였어요. 그럼 정말 큰 정부, 작은 정부 어느 것이 더 좋은지 논쟁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요? 아니요. 이런 논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부의 개입이 없는 자유로운 시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개입하느냐, 적게 개입하느냐의 논쟁은 눈속임이에요. 정부는 사실상 시장의 모든 규칙을 결정하거든요. 시장에 정부가 개입한다는 건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럼 정부와 자유시장의 진짜 관계를 한번 알아볼까요? 자본주의의 설계도를 살펴보면 이해가 조금 쉬울 거예요. 자본주의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5가지가 필요해요. 재산, 독점, 계약, 파산, 그리고 시행.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죠. 첫 번째, 재산. 재산은 무엇을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할 것인가를 의미해요. 거래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더라도 거래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마약과 성, 그리고 생명 같은 것들이죠. 자본주의는 무엇을 어떤 조건으로 소유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정치적인 결정에 지배를 받아요. 두 번째, 독점. 독점은 시장에서 한 기업 또는 개인의 지배력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지를 결정해요. 미토가 대한민국의 생수시장을 완전히 독점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미토가 없으면 사람들이 물을 못 마시게 될 거고, 이런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된다면 미토는 자연스럽게 욕심이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가격을 마구 올리면 시장이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독점하게 되는 상품이 늘어날수록 사람들은 더 많은 경제적인 피해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시장은 스스로의 경제체제를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경제적인 힘을 집중시키는 정도를 결정하기 위한 규칙이 필요해요. 세 번째, 계약. 계약은 거래를 성사시키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수단인데요. 자본주의의 생명선과 같은 거죠. 약속이라는 게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니거든요. 계약의 과정에서 무엇을 사고 팔 수 있는지, 어떤 상황이 사기나 강압인지, 계약 이후 당사자가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하는 규칙이 필요해요. 네 번째, 파산. 파산은 대부분의 자본주의 경제가 채택하는 제도예요. 파산 판사의 감시 아래에서 돈을 빌린 사람에게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빚을 줄여주는 동시에 돈을 빌려준 사람 또는 단체들에게 손해를 평등하게 분배해 균형점을 찾고자 하는 거죠. 돈을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 사이에, 그리고 돈을 빌려준 사람들 사이에서 희생을 분담하는 거예요. 이 규칙 또한 행정부와 사법부 그리고 입법부를 통해 결정되죠. 마지막 5번째, 시행.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은 보호받아야 하고요. 과도한 시장 지배력은 억제되어야 하고요. 계약은 시행되거나 금지되어야 하고, 파산으로 생겨난 손실은 분배되어야 해요. 시장이 존재하려면 이 모든 요소를 반드시 갖춰야 해요.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해야 아무도 규칙을 어기지 못하게 할 수 있을지를 설계하는 거죠. 자본주의의 기반은 신뢰예요. 누군가 큰 속임수를 쓰고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작은 속임수를 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신이 저지른 자질구레한 속임수 정도는 당연히 눈 감아주어야 한다고 말이죠. 이렇게 되면 경제제도를 불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겠죠.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결정한 자유시장의 규칙들은 법을 통해서 엄격하게 시행되게 되는 거예요. 어기면 처벌을 받게 되죠. 앞에서 보신 것처럼 자본주의 자유시장이 작동하려면 정부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얼마나 개입할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부추기며 갚을 능력이 되는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낮은 금리로 마구 돈을 빌려준 은행들, 이후 부실한 채권들이 늘어나 철옹성 같았던 은행들이 부도가 나고 세계 경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정부는 시장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해요. 은행에 자금을 투입해 구제하는 방향 으로 개입할 것인지, 아니면 집을 잃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개입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죠. 이건 더 개입하느냐 덜 개입하느냐 또는 정부 대 무정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부가 어떻게 정치를 할 것인가의 문제죠. 코로나가 1년이 넘도록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요. 단 1년 사이에 전 세계의 자유시장은 엄청난 위기에 처했어요. 지금 주변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사람은 보기 힘들죠. 장사를 하지 못하고 폐업하거나 일을 못해서 생계를 위협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
정책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정부의 결정은 누구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시장의 규칙을 만드는 중요한 일에 자본과 권력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시장의 중요한 규칙들이 누구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지 보세요. 그러면 재산, 독점, 계약, 파산, 시행, 모든 분야에서 자본주의의 규칙이 더 많은 사람의 뜻에 따라 결정되는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와는 전혀 다르게 결정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최종 결론은 여기에 있어요. 자본주의의 규칙을 좌지우지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시장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데요. 이건 사실 눈속임이거든요. 규제와 규제 완화라는 건 없어요. 규제의 종류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이 합병하지 못하도록 했던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새로운 형태의 은행을 위한 규제가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월스트리트에서 그 새로운 규제는 긴급 구제였어요. 은행에 천문학적인 세금을 지원해 빚을 메꿔주었죠. 부와 권력을 지닌 사람들이 자신들의 돈벌이에 방해가 되는 규제들을 유리한 규제로 바꾸어 나가는 과정. 사람들이 이 과정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큰 정부와 작은 정부론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정부를 지지하면 시장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사람으로 몰아세우죠. 정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들을 펼치도록 압박하는 효과적인 도구가 되기도 하고요. 오늘 다시답을 통해 큰 정부와 작은 정부 그런 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 앞으로는 정부가 시장에 어떻게 개입하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규제를 만들고 어떻게 그 규제를 지키도록 하는지 잘 지켜봐야겠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이익과도 맞닿아 있을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최근 코로나로 인한 국가의 지원금 때문에 핫 이슈가 된 나라의 빚, 국가 채무에 대해 알아볼게요. 재난지원금 주면 정말 나라가 빚더미에 앉아 망하게 되는지 궁금하다면 다음 다시답을 기다려주세요.